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는 바이고요. 네, 이번에도 어떤 소식을 준비를 했는지 같이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코인베이스 거래소가 비트코인 많이 유입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개인보다 기관이 제일 많이 쓰는 거래소이다 보니까 기관의 물량인 것 같은데, 이게 일시적인지 아닌지까지는 전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과거 7월 20일 기준에서도 일시적으로 올라갔다가 쭉 빠졌던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좀 더 지켜볼 필요성이 있겠거니와, 그리고 코인베이스가 요새 그 전에 좀 투자를 좀 많이 해놨던 게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여러 가지 코스트 비용을 좀 줄이려고 하는 액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원래 연준이 생각했던 금리 인상에 따른 기준점이 예를 들어서 여기 정도에서 멈추려고 했었는데, 오히려 지금은 물가를 더 잡기 위해서 액션을 좀 더 올려서 잡아가지고 지금 정책을 보여주고 있죠. 그렇다 보니까 대부분 기업들이 자금의 순환 부분에 이제 동맥경화가 올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아무래도 사전적으로 이런 비용을 좀 줄이려고 하는 액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 프로젝트 보류와 2주간 신규 직원을 채용 중단과 클라우드 사용 비용을 축소를 한다는데, 아무래도 시장이 안 좋을 때 클라우드 부분에 따른 비용을 축소하는 건 좋지만, 말 그대로 이게 너무너무 타이트하게 잡아놓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요, 나중에 꼭 기억을 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업비트가 한번 터졌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저렇게 비용 아낀다라고 축소를 미친듯이 줄여놓으면 터져요. 터집니다. 할당량 이상이 넘어가면 서버가 터져요. 네. 그래서 웬만하면은 시장이 너무 이제 파격적일 때는 이걸 좀 유동적으로 좀 풀어놔 주어야 어느 정도 괜찮다라는 것도 번외로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인베이스만 그렇게 하고 있냐? 그건 아니죠. 미국의 빅테크, 넷플릭스, 로빈후드, 카바나도 줄줄이 필요 없는 애들은 다 제거를 하고 있다, 해고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번 금리 인상에 따른 사전적 준비 부분이 어디까지 진행이 될지 모르겠다. 그리고 편측이 너무 많이 있다 보니까 사전적으로 어떻게 보면 현금 캐시플로우가 좀 부족한 애들은 더 많이 고정비를 줄이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기존에 있던 투자 부분은 어차피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거는 그대로 추진을 하고 있는 모습이다 라고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질병에 따른 언급이 나왔는데, 이것도 코인한테 미치는 영향이 꽤 크죠. 뭐 상관이 없지 않냐 이렇게 또 보시는 분들은 안 됩니다. 코로나 시점에 비트코인 어땠나요? 이랬습니다. 모든 자산 시장 다 이랬고 오로지 달러 인덱스만 더 올라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유엔기구에서 가까운 소식통에 따르면 세계보건기구가 WHO가 원숭이 두 차에 대한 논의를 진행을 할 것이다. 긴급회의를 열어볼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 전염병이 유럽에서 생각보다 더 빠르게 퍼져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남자와 남자의 관계를 통해서 뭐 이렇게 전염이 된다라고 하는데, 이제 자세한 내용이 그게 맞는 건지는 전 잘 모르겠어요. 일단 초반부이기 때문에 좀 더 시간이 지나보면 더욱더 정확한 자료가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요. 넥스와 트론이 연이율 최대 13% 프로모션이 나온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20년 코로나 쇼크 당시 비트코인 시장에는 대규모 기관 투자자들이 진입을 했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없지만 충분히 이것도 좀 관심 있게 바라볼 필요성이 있겠죠. 그러면 말 그대로 쇼크가 와야 드디어 기간이 싸다라고 해서 들어온다라는 것인데, 그때 이제 비트코인에 그렇게 많은 자금이 쏟아 부을 만큼 들어갔느냐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적은 돈으로 가성비 있게 좀 레버리지를 쓰면서 들어오지 않았나 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나머지 자산도 너무 싼 게 많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더리움 POS 병합, 8월 달에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지만, 시장이 안 좋을 때 좀 더
취소가 되는 방향 쪽으로, 아니, 취소래. 연기가 되는 방향 쪽으로 계속 가는 게 우리한테는 좀 좋다. 아, 왜 그래요? 이렇게 이제 또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죠. 왜냐면 이게 머지 프로젝트가 끝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은 샤딩까지 진행이 다 됐었을 때,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샤딩이 딱 끝나고 나서 이제 스테이킹 물량이 한꺼번에 나올 텐데, 그때까지도 시장이 좋지 않는다고 하면 패닉셀이 한번 나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더리움의 지금 스테이킹 비율이 10.8%이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물량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1억 2천만 개 정도를 대략적으로 계산을 해봐도 1200만 개 정도가 나온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단순 계산 시. 그리고 요 이야기도 제가 좀 빗대어서 이야기를 했는데 실제로 비슷한 상황이 테라를 통해서도 또 나왔습니다. 기사 내용이. 비트코인 마진콜로 인해서 ETF도 같이 터지고 여러 가지 파생 상품도 같이 터져 간다라고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 현상이 지금 일어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루나의 숨겨진 폭탄 파생 상품 피해액이 2배, 3배로 커질 수 있다. 자, 파생 상품 3패, 그리고 스위스 증시 상장의 ETP 상품도 상패 수순, 그리고 NFT 더 비스타즈 휴지 조각, 그리고 예치된 스테이킹 손해도 만만치 않는다. 근데 비트코인도 봐보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갖고 있는 그 평단의 마진콜이 깨지면 그걸 이제 담보 잡아놨던 비트코인 다 날라가고 연달아 거기에 있었던 모든 프로젝트의 ETF도 완전히 박살이 날 것이고 연달아 다 깨져버리면 기관이 이제 더 보수적으로 생각을 하겠죠. 왜냐면 그 위에 ETF를 만들자라고 하는 상품 계획안이 있는데 거기에 있는 수장을 일단 다 잘려 나갈 겁니다. 모든 그 프로젝트 팀원들도 다 아마 해고가 될 거예요. 예, 기금이 좀 컸으니까 책임을 져야 되고 그럼 그 다음 사람이 그걸 하려고 할까요? 우리 상식적으로 우리 사회생활에 하는 거랑 비슷하게 생각을 해보시면 답이 금방 나옵니다. 뭐 어렵게 생각할 필요성이 없어요. 그냥 투자적 관점으로만 너무 멀게 생각을 하는데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제가 저번에도 물론 주관적인 생각이지만 마진콜 그 부분과 그 사이의 범위에서 우리는 천천히 매입을 해보면 충분히 기회와 가능성이 있다라고도 말씀드리기도 했고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지금의 8대 빅테크도 매우 저렴한 구간이다라고 저는 주관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니다. 지금도 더 밑이 있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코팍스가 기업가치 3,700억 원이고 제트 벤처 캐피탈에 300억 원 투자 유치를 했다라는 것과 그리고 저번 주에 있었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지수가 한 번 더 꼬라 박을 뻔했습니다. 근데 잘 방어를 해줬죠. 나스닥이 11,354선에서 방어를 해줬는데 이게 왜 그랬냐면 연말까지 3.5%까지 금리 인상을 하겠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근데 왜 이게 다시 많이 빠지다가 2, 3%까지 빠지다가 다시 올라갔던 이유는 야 내년에 일단 상한 보고 다시 인하할 수도 있다 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병 주고 약 주냐 내년에 어차피 내릴 거면 왜 급히 올리냐 열이 40도가 넘어가는데 어차피 기다리면 나올 거니까 약 먹지 말라는 뜻이냐 아 그거 아니다 약을 뭐 일찍 먹인 다음에 열을 빨리 낮추기 위해서 일단 일시적으로 올린 다음에 낮추는 부분이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내용이 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어떤 분이 뭐 이런 내용도 다뤄주셨는데 부동산은 정책만 보면 대응이 가능하고 주식은 차트와 뉴스 부분만 보면 되는데 코인은 너무 많은 걸 봐야 된다. 뭐 도미넌스, 뭐 빅스 지수, 온체인 데이터, 그 다음에 달러 인덱스, 트레이더의 뭐 펀딩 비율, 그 다음에 온체인 데이터, 그 다음에 뭐 러시아와 뭐 그런 부분, 그리고 글로벌 증시 경제 상황, 전제 상황, 차트 뉴스 너무 볼 게 많다. 근데 이 말이 사실이죠. 왜냐하면 주식은 너무 이제 오랜 시간을 거쳐서 정형화된 그런 데이터가 잘 나와주고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프로그래밍도 잘 했고 제도권으로 다 들어가져 있고 그리고 코인은 그렇지 않죠. 이제 막 생겼기 때문에 그런 직업군도 없고 주식은 직업군이라는 게 있잖아요. 뭐 어떻게 보면 매크로
투자를 담당하시는 분, 뭐 채권만 담당하시는 분, 아니면 또 주식 부분에 애널리스트 분에 또 따로 나뉘어 가지고 또 보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렇게 이제 딱 자리매김이 되어져 있는데 여기는 자료가 정리되어져 있는 애들이 거의 없어요. 뭐 그래서 제가 그런 역할을 하고 있죠. 네. 전 세계 인플레이션 현황이 보게 되면은 쉽지 않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번외로 제가 요 것도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갈 건데 부동산 이야기입니다. 1등이 있고요. 꼴등이 있고 여기에 50등이 있습니다. 50등이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아, 나는 도저히 이거 어떻게 해서든 문제를 빨리 해결을 해야 되는데 문제 해결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50등이. 근데 여기 있는 1등을 보면은 너무 배가 아파. 아, 나는 왜 저게 안 될까? 올라가도 등수가 올라가봐야 40등에서 50등 사이에 계속 노니까. 여기는 능력의 차이인 것입니다. 이 능력의 차이를 어떻게 해서든 돌파를 하려면 진짜 시간을 갈아 넣어서라도 자기가 어떻게 해서든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 격차를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지금의 상황을 보면 머리를 안 쓰고 시세 한탄만 한다라는 거죠. 좀 미안하게 팩트 폭격만 해서 죄송합니다. 그래도 자극을 좀 드리고자 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럼 이 1등은 왜 1등일까? 재능도 있겠지만 얘네들도 이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미친 듯이 노력을 같이 했기 때문에 그 자리를 계속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부동산에서도 도저히 답이 안 보여라고 했는데 이분들은 답을 또 찾았죠. 예, 여기에 외화대출이라는 상품을 또 해서 금리를 저렴하게 또 구해서 또 자금의 융통성을 또 만들어서 또 부동산 부분에 투자를 또 쓰는 방식으로 또 가고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능력의 차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으로 이제 메인 주제 K뱅크 이야기와 두나무 이야기를 같이 해드리려고 이렇게 한번 준비를 해봤고요. 그리고 그 뒤에 이제 그것이 알고 싶다에 따른 저의 개인적인 생각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영상이 아마 20분에서 25분 사이가 좀 될 것 같습니다. 최대한 빨리 속도를 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두나무가 이제 투자금 대출 활용 5천만 원만 예금자 보호가 된다. K뱅크가 원화 예수금이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이렇게 2020년도 이후부터. 왜 그럴까요? 이때 코인이 불장이었습니다. 야, 코인 가지고 그랬냐? 라고 또 얘기를 할까봐 제가 또 자료를 가지고 왔죠. 자, K뱅크 예금의 절반은 뭐 어디 거라고? 네, 코인으로 올라간 거 맞죠? 네. 그래서 업비트 예치 현금이 5조 원이다. 근데 전체 예수금이 11조 원이기 때문에 이거 나중에 뱅크런 사태가 일어나지 않겠냐? 아니에요. 1분기 말에 LCR을 봤더니 규제 비율이 타행 대비 매우 안정적이기 때문에 문제되지 않습니다. 100%만 넘어가면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이 LCR이 뭐냐면 한 달 동안 은행이 빠져나갈 수 있는 순현금 대비인데 우리는 182%를 충족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이건 개소리죠. 한번 빠지기 시작하면 미친 듯이 빠져나갈 텐데. 그래서 아마 방어는 가능할 텐데 불안할 거는 분명히 있을 겁니다. 왜냐면 이 5조 원이 그대로 있는 게 아니죠. 여러분들. 또 그만큼 이자 놀이를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이게 실질적으로 5조 부분이 계속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말로는 182%는 이론적인 부분이고 현실로 다가왔었을 때는 똥줄 탈 것이다 라고 저의 매우 주관적인 생각이고요. K뱅크 관계자에서는 또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법인 계좌에서 개인 수신 계좌로 전환을 할 때 개인별 5천만 원까지 보호가 되고 대출은 은행 영업의 기본 토대로 법의 테두리 안에 일부 운영을 하겠다고 하는데 그러면 과연 과거에는 그렇게 했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8월 18일 1호 인터넷 전문은행 K뱅크 부실인가 논란이 나왔었는데요. 여기에 크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자, 한번 보게 되면 사업 계획서를 내야 되는데 공청회에서 K뱅크 행장이 출범 전 때부터 현실성이 있고 충분한 자본 확충 능력이 없다라고 인정을 해버렸습니다. 뭐 안 하겠다라는 거야? 이때 당시 그랬어요. 17년도 때. 그래서
K뱅크 대주주가 우리은행 충족을 해야 될 때 재무 건정성 부분을 또 가져가야 되는데, 아무래도 이제 우리은행이 K뱅크에다가 돈을 또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너희 이제 지급 준비금 부분, BIS 비율 부분도 또 영향을 주지 않겠냐라는 또 딴지를 또 걸기도 했었죠. 근데 이제 최근에 보게 되면은 경영 정상화로 인해서 2020년도 6월 29일 날 경영 정상화에 시동을 걸게 됩니다. 어떻게 시동을 걸었냐? 자꾸 질질 끌고 유상증자도 잘 안 해주었어요. 너희 자본금 어디에서 갖고 올 것인지 자본 계획서도 좀 보자라고 했는데, 우리은행은 자꾸 이제 정부의 눈치를 좀 바라보고 있는 실정이었고, 나머지 있는 애들은 그냥 눈만 껌뻑껌뻑 하고 있었죠. 왜냐? 나머지 애들은 돈이 별로 없었습니다.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은, 우리은행 일단 빠졌죠. 투자증권사도 그렇게 많은 자금을 땡길 수 있을 만한 상황이 아니었죠. 하나생명하고 다날, 이니시스, GS는 거의 돈이 없습니다. 현금 흐름도가 그 정도 막대한 자금을 넣어줄 수 있을 만한 애가 아니에요. 그나마 하나생명 정도가 될 것인데, 이쪽도 지배 구조에서 지분 구조를 봤을 때 왜 내가 그렇게 많이 내줘야 되지? 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 보니까 이제는 여기에 BC 카드라고 있는 친구가 들었고 투자해서 내가 2대 주주니까 아무래도 내가 좀 더 내어줄게 라고 해서 나중에 이제 그 자금을 어느 정도 대여를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은행이 내줘야 되는데 시간 질질 끌고 막 그래 버리니까 BC카드가 이제 거기에 충족을 해서 메꿔지게 돼서 이제 어느 정도 다시 운영이 가능하게끔 되다 보니까 지금에 있는 이 자리까지 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자금이 꽤 컸습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는 거의 4,500억 원 이상 일단 BC카드에서 먼저 빌려주는 형태로 했기 때문에 쉽지가 않았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보게 되면 K뱅크와 또 카카오뱅크가 뒤에 나왔는데 후발주자였죠. 카뱅이. 근데 카뱅이 너무 잘 됐습니다. 가입자 수가 완전 쓰레기였고 여기는 너무 잘 됐고, 그리고 수신 비용도 그렇게 영업도 쓰레기였고, 저는 사실만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에서도 초기 자본금 차이도 분명히 비슷하게 시작을 했는데 가입자가 17년도 때 1000만 명 넘었고 여기는 17년도 4월 달에 100만 명이. 이때는 참고로 여러분들 업비트는 K뱅크와 결탁이 안 됐습니다. 참고로 초반에 아마 아실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래서 예수금 대비도 거의 10배 이상 차이가 났 정도로 가져가고 있었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생각을 했던 게, 야, 여기에서 이제 더 성장하는 속도가 너무 느리고 이래버리면 기존 은행과 별반 차이가 없다라고 계속 이제 느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PC카드가 이때, 야, 일단 내가 넣어줄게. 그리고 그 담보를 넣어주면서 이제 유중도 이제 원활하게 또 진행이 되면서 잘 풀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유중으로 9천억 원에 따른 여유 자금이 좀 생기면서 또 잘 풀리게 되었죠. 그래가지고 지금에 있는 자리까지 올라오게 되면서 지금 막강하게 성장을 했고, 2020년도 때 되면서 이제 곧바로 코인이 절묘하게 올라가기 직전에 같이 업비트랑 또 손을 짝짝꿍 하면서 손을 잡게 됩니다. 손을 잡게 되면서 어떻게 되냐? 엄청난 성장을 보여주게 되면서 이제 지금에 있는 자리까지 오게 된 거죠. 그래서 가입자 수가 700만 명까지 늘어나게 되고요. 그런 현재로서는 거의 1000만 명에 가까울 만큼 늘어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신 잔액도 빠방하게 늘어났고, 그 다음에 수신 잔액도 빠방하게 늘어나면서 이제 IPO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까지 자리가 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3사 현황을 비교를 해보면 많이 성장을 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쵸?
근데 이제 BC 카드는 이 IPO에 대해서 빨리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왜냐면 이제 대손 충당금 카드사가 갚아야 되는데 저번에도 보여드렸죠. 근데 대손 충당금을 갚아야 되는데 먼저 자기가 저기 다들 눈치만 쳐보고 있고 내가 그냥 총대 메고 먼저 진행을 했는데 그 돈이 아직 입금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그, 그 돈이 그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몇천억 원이니까. 그래서 그런 또 비하인드가 좀 있었다라는 거. 그리고 또 논란이 있습니다. K뱅크 쪽에서 보게 되면 임원 숫자가 너무 많대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낙하산을 여기다가 다 꼬라 넣었다라는 거죠. 저는 여기서 정부에 있는 정부에 있는 관계자에 있는 그런 은행들이 몇 문 있는데 그분들을 여기다가 좀 많이 꽂아 넣었다라는 얘기까지만 들었습니다. 예. 그 이상 얘기를 하면 혼나니까요. 그래서 임원수를 보게 되면 제일 보게 되면 여기에서도 좀 직원 수 대비 많다라는 걸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운이은행 대비 왜 많냐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 직원 수 대비를 한번 보세요. 여긴 다 만 명 이상인데 여기 10,000명 이상도 안 되는데 임원수가 이렇게 많을 수가 있냐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스톡옵션도 졸라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네? 58% 임원들 독식. 카뱅은 40%대. 그래서 카뱅이 나중에 상장하고 나서 먹튀 이야기 많이 나왔었죠. 아마 이 K뱅크도 비슷한 형태로 갈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 물량을 보면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교훈을 드리는 메시지는 공모주를 아마 코인이 갈 때 K뱅크도 만약에 그 시점에 상장을 하려고 한다. 만약에 아직까지 상장 안 했다. 그러면 그때 딱 같이 공모주를 해가지고 공모주 받은 만큼 아마 엄청나게 상승을 같이 해줄 겁니다. 그 상승 차 폭만 먹고 만약에 상장을 더 일찍을 했다.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 기간을 좀 봐보세요. 물량이 나오냐 안 나오냐, 스톡션 물량을 행사를 했냐 안 했냐, 이것만 일단 챙겨보시고 아직 안 했다라고 하면은 이거 일단은 죽을 물량이 아직 소화가 안 됐다. 상승기 때 만약에 나오기 시작을 하면 짧게 먹고 나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런 비하인드가 있다. 그래서 업비트와 K뱅크는 뗄라 뗄 수 없는 구조입니다. 순수히 솔직히 말해서 IPO 가능한 것도 업비트 때문에 가능한 거지 이게 라이선스가 서로 뗄라 뗄 수 없는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게 다 우리 어떻게 보면 K뱅크가 찌그러진다는 건 우리 은행한테 부실차권이 많이 쌓인다는 것이기 때문에 결과론적으로는 정부한테도 별로 좋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중국의 4월 러시아산 석탄 수입이 지난해보다 2배 이상 급증을 하면서 러시아한테 더 많은 자금이 계속 들어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웃기죠. 그리고 카카오 P2E 게임 플랫폼 클레이튼 게임즈가 이번에 공개가 됐는데 보게 되면 자, 현재 P2E 생태계 문제점으로는 정보 파편화, 게임 자산 초기 판매 채널의 부재, 게임 홍보를 위한 채널 부족이 있었다. 라고 이야기를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라는 계획만 일단 갖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난주 대비 NFT 판매량이 전주 대비 55% 감소를 했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게임 회사들에 따른 실적이 다 나왔는데 지금 NC소프트를 제외한 나머지 쪽이 다 박살이라서 다 전면 출근 제도를 지금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거의 다 전면 출근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NC도 지금 이제 약간 조심조심 하고 있죠. 네, 드디어 그것이 알고 싶다에 따른 저의 개인적인 생각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NFT 월간 판매량이 21년도 2월달에 2천억 원이었는데 12년도 2월달에 2조 원까지 성장을 해주면서 증권사들이 애널리스트를 구합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실정이었고요. 요거를 보면서 저는 어떤 생각이 좀 들었냐면 사기도 좀 많이 있었고요. 사기도 있었고 맘카페에서도 들썩거리는 근데 이 맘카페 부분에 있는 것을 뭐 이렇게 너무 안 좋게 보는 게 아니고 그만큼 핫했다라는 걸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여기서도
보게 되면 무슨 내용이냐 그랬더니 100만 원을 넣으면 하루에 10%씩 30일간 준다라는 거예요. 100만 원을 줬는데 300만 원을 준다라는 거잖아요. 200%를 먹는다라는 것인데 제 친구는 서울에 있는 친구인데 처음에 비트코인을 25만 개 들고 있었던 친구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보게 되면 그 사람이 그거 믿고 지금까지 있었다면 몇 조가 아니죠. 자기 손에 들어왔었지만 이렇게 비트코인이 어마어마하게 발전했던 것처럼 이제 있었는데 그걸 몰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NFT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좀 들었냐면 일단은 NFT에 따른 기준을 해당에 있는 국가가 어느 정도 만들어 줘야 되는데 이게 없습니다. 네, 그게 좀 아쉬웠어요. 그래서 작품 가치에 따른 형성은 일단 NFT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일단 예술품 기준으로 일단 빼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일단 작품의 가치를 볼 때가 가장 중요한 건데 이제 작가의 명성, 미술사적 위치, 그리고 작가가 속한 사조, 그리고 평판, 지위가 높을수록 투자 상품의 가치가 올라가게 된다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작품의 크기와 매체, 완성 시기, 주제, 인지도, 보존 상태, 소장 기록, 전시 이력, 희소성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가격을 매긴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근데 NFT는 그런 부분이 없죠. 그래서 최소한 못해도 분류를 좀 나뉘어 놓고 어떻게 뭐 S품이면 S품에 따른 이런 기준을 명확하게 만들어서 세계화적으로 좀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게 좀 많이 아쉬웠다. 그렇다고 해서 한국이 이걸 먼저 주도적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환경이냐? 그것도 아닙니다. 죄송스럽지만. 그래서 그쪽 관련되어져 있는 지인한테 잠깐 들었어요. 이거는 들었습니다. 근데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해외 쪽에서 암호화폐나 코인 쪽이 한국에 돌아오는 그런 세미나가 많기 때문에 자주 들으러 간대요. 그럼 그런 거에 따라 애로사항, 뭐 진행사항 이런 거만 듣는데 그냥 듣고만 간답니다. 네, 뭐 투자를 더 하거나 아니면 여기에서 뭐 추가적인 법적인 테두리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진행하고 있으니까 약간의 그런 거는 좀 도움이 많이 되지만 투자까지는 연결이 좀 안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런 법적인 부분에 있었을 때도 약간의 나가는 지척률 같은 게 좀 느리다라고 해서 좀 거리감을 둔다라는 점도 없지 않아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점도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이거는 이 현장에서 나왔던 이야기니까 웬만해서 잘 귀담아 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으로 좀 또 비슷한 건 만약에 이제 인공지능이 예술품으로 저작권을 만들게 되면 이건 어떻게 될 것이냐도 한번 찾아봤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개발 엔지니어가 나는 그러면 찍어내기 식으로 하면 어차피 그 찍어내기 식 중에 한두 개 정도가 가장 매력적으로 나오게 되면 지금도 잘 팔리는 거 아니냐. 우연치 않게 또 급등을 해서 그 중에 하나는 많이 팔릴 수 있는 거 아니냐. 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한번 봤는데 여기서도 보시다시피 아까 이야기했던 그 기준이 여기에 다 들어가져 있고요. 예. 그리고 미국의 저작권청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3년간 심사 끝에 3년간 심사예요. 신중하겠죠. 사유의 저작권 보호에 대한 사람의 저자가 소유가 없다라는 점이 인정을 하기 어렵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사람의 마음과 창의적인 표현의 연결이 아주 중요한 요소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이 좀 일단은 좀 어렵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저작권으로 보기가 어렵다고 했습니다. 물론 음악 저작권이나 이런 부분은 좀 별개고 예술품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런 정립이 좀 들어가게 되면은 이런 형태로도 좀 볼 수 있는 기준점은 이렇게 좀 보고 있다 정도로만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만약에 NFT에 예술품을 만약에 투자를 한다고 하면 저는 그래요. 최소한 못해도 이 사람이 이 작품에 있었을 때 만약 예술가라고 할 수 있으면 예술가가 이 작품으로 이 작품을 위해서 진짜로 만약에 만들었다고 하면 이 작품이 단일 작품으로 나와 주는 게 가장 땡큐겠죠. 그리고 나서 이 작품이 당장 뭐 1, 2년으로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닙니다. 예술품이란 건
거의 한 10년 뒤, 20년 뒤 이런 형태로 바라보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제 NFT에서는 빠른 회전율로 인해서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런 측면으로 보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이제 나중에는 뭐 이렇게는 될 수가 있겠죠. 뭐 지능으로 막 예술품을 찍어내는 형태나 또는 개발자가 막 찍어내는 형태로 만약 만들게 되면 이 예술품에서도 인플레이션 시대가 한 번은 올 것 같습니다. 너나 나나 막 이제 가상세계에서 막 찍어낼 거니까 그러면 이제 작품 수가 많이 늘어나게 될 거니까 여기에서도 가치가 올라가는 쪽은 많이 올라갈 거고 많이 내려가는 쪽은 또 많이 내려가게 되는 기현상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SBS에서 이제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저의 생각은 그냥 현상에 대해서만 SBS가 이야기를 했다. 왜 그랬는지 봤더니 지네들도 NFT를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애매하게 좀 끝냈더라고요. 조만간에 이제 뒤에 가서 루나 이야기도 또 나오게 될 것인데 그건 또 어떻게 풀어나갈지 매우 궁금해지기도 합니다. 그 다음으로 뭐 코인 1억 보유했던 채팅남을 알게 된 20대 녀를 수면제 먹여서 빼갔다라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빼갔는지 저도 궁금해서 한번 봤더니 포인트는 지문 인증하는 방식으로 가로챘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쁘다고 그리고 잘생겼다고 따라가면 안 돼요. 수면제 먹여서 그리고 돈 자랑하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돈 자랑하면 안 돼요. 다 겸손은 해야지. 안 그러면 큰일 납니다. 저 돈 있긴 하지만 저 항상 겸손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할게요.